우리가 알고 있는 식사법은 온통 오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의사마다 먹으라는 음식이 다 다를까요? 그 속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떤 말을 믿어야 할까요? 세상에 넘쳐흐르는 수상한 건강 정보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식품과 건강에 관한 수상한 정보들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누가 말했는지 알 수 없는 카더라식 소문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지요. 이 음식에는 암 예방 효과가 있다더라. 뭐뭐는 먹기만 해도 살이 빠진다더라 같이 말입니다. 그런 음식들이 실제로는 암 예방이나 다이어트에 효과가 없더라도 딱히 증명이 어려운 관계로 수상한 정보들은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 같다고 느낀 소비자도 건강에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불만을 제기하지 않기에 그대로 묻힙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을 이대로 먹어도 괜찮은 걸까요? 경제협력개발기구의 보건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 평균 기대 수명은 82.7년으로 OECD 평균인 80.7년보다 2년이나 더 길어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장수국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65세 이상 인구 중 3가지 이상의 만성질환 보유율이 50%를 넘어서고 있어 무병장수가 아닌 유병장수의 시대로 돌입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건강 정보가 절실한 상황에서도 신문, 방송, 인터넷, SNS 등 정보 공급원이 다양화되고 확대되어 잘못된 건강과 의료에 대한 정보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정말 건강을 위한 식사를 하고 싶은가요? 여기 수십 년 동안 20만 명이 넘는 환자들을 진료한 당뇨병 전문의사 마키다 젠지의 정확한 조언을 들어봅시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식사가 잘못됐습니다. 실전편입니다. 사실 지금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나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보면 50대가 걱정하는 일은 건강이 아니라 돈입니다. 아직 자녀에게 들어갈 비용이 필요한데 슬슬 정년퇴직할 시기가 눈앞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절약을 하고 먹는 것에만 돈을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되도록 돈을 들이지 않고 포만감을 느끼려고 하다 보니 탄수화물 섭취가 늘어납니다. 하지만 50대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면 체중이 더욱 늘어나 생활습관병에 걸리기 쉬워집니다. 큰 병에 걸리면 일 오래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의료비까지 들게 됩니다. 50대야말로 자신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탄수화물을 줄이고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해 두부, 달걀과 같이 싸고 우수한 식품을 잘 활용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채소도 섭취해줘야 합니다. 여성도 기초 대사가 떨어져 비만이 될 위험이 커집니다. 배나 엉덩이 등의 지방이 쌓여 체형이 신경 쓰이는 시기입니다. 주말이나 퇴근 후에 요가나 에어로빅과 같은 체조를 시작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탄수화물을 과다 섭취하면 살이 찔 뿐만 아니라 피부에 뾰루지나 주름, 기미가 생깁니다. 미용과 건강이 두 가지 중요한 재산을 위해 의식을 전환합시다. 한편 60대가 되면 정년퇴직을 맞이하는 사람도 많고 주부도 생활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회사를 그만두면서 인간관계가 좁아지며 복장도 전과 달리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또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저하되며 기분도 울적해지고 활력을 잃게 되기 쉽습니다. 업무 외에 취침이나 보람을 느낄 만한 일을 찾는 편이 좋습니다. 더불어 암이나 심근경색 등 큰 병에 걸릴 위험도 높아집니다. 목숨을 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안타깝게도 사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초 대사가 크게 떨어지는 60대는 식사는 자유롭게 즐기되 이것이 한없이 먹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령 반 과자를 먹고 싶다면 저렴한 편의점 디저트 대신 노포에서 판매하는 찹쌀떡 1개를 먹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과자에도 첨가물이 들어 있습니다. 식품 표시를 확인해서 첨가물이 없는 과자를 고르도록 해야 합니다. 근데 그렇다면 70대는 어떨까요? 70대 하면 예전에는 노인이라고 불렸지만 100세까지 사는 시대에서는 인생을 자유롭게 만끽할 수 있는 연령대입니다. 60대보다도 더 활력을 띠게 되는 사람도 많습니다. 다만 아직 인생은 30년이나 남았으니 혈당치를 컨트롤해서 혈관을 좋은 상태로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슬슬 위장도 약해질 시기이니 심야에 폭식을 하는 등 터무니없는 일은 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요. 또한 뼈가 약해져 골절되면 누워서 지내게 될 위험이 있으니 근력을 유지하는 운동도 해야 합니다. 특히 다리와 허리 근력을 키우고 골다공증 예방 차원에서도 잔멸치나 작은 생선을 많이 섭취해주세요. 우리가 탄수화물을 끊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의 몸 상태나 기분은 항상 일정하지 않습니다. 왜인지 몸이 찌뿌둥하거나 갑자기 피곤했던 적이 있을까요? 이렇게 어딘가 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 느낄 때는 혈당치가 크게 관여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의 몸은 혈당치가 올라가면 쾌감을 느끼고 혈당치가 내려가면 불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혈당치가 높은 상태가 좋아 보이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혈당치가 올라갈 때 느끼는 쾌감은 어디까지나 순간적이기 때문입니다. 탄수화물을 섭취하고 혈당치가 급상승하면 세로토닌이나 도파민이라고 하는 뇌내 물질이 분비되어 기분이 고조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느낀 행복은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은 너무 올라간 혈당치를 낮추도록 기능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급격하게 내려가 저혈당 상태에 빠집니다. 혈당치가 70을 내려가면 졸음, 나른함, 피로감, 두통 등 불쾌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되면 뇌는 또 혈당치를 높여 기분을 좋게 해야지라고 받아들여 실제로 먹는 행위를 통해 혈당치가 급상승하도록 스스로 유도합니다. 그야말로 식품 기업이 의도한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식품 기업체에서 노리는 강제적으로 먹고 마시게 하는 대신 소비자가 스스로 사고 싶은 것을 사게 한다는 상황이 그대로 재현되는 셈입니다. 어째서 사람들은 이렇게도 쉽게 탄수화물에 중독되는 걸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인체의 메커니즘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얌전히 잠만 잘 때도 에너지는 소비됩니다. 직접적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은 탄수화물이지만 농경을 알지 못했던 우리의 선조들은 쌀이나 밀가루 등 탄수화물을 많이 함유한 식품을 쉽게 손에 넣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탄수화물을 최대한 많이 섭취해둬야 한다고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기본적으로 인간의 몸은 탄수화물을 좋아하고 중독에 빠지기 쉽게 구성되었습니다. 식품 기업은 이 점을 제대로 파고들었습니다. 단순히 이 과자 계속 먹게 되네, 먹는 걸 끊을 수가 없어라는 말로 끝낼 문제가 아닙니다. 탄수화물 중독에 빠지면 비만이나 당뇨병을 비롯해 암, 심근경색, 뇌졸중, 치매 등 다양한 생활 습관성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50여 가지의 영양소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3대 영양소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입니다. 직접적인 에너지원이 되는 탄수화물은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하지만 현대인은 이 탄수화물을 과다 섭취하고 있습니다. 더욱 건강해지고 싶다면 지금 먹는 양보다 줄여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구체적으로는 밥, 빵, 면류, 반 과자, 단 음료 섭취를 줄이면 됩니다. 반대로 지방은 지금 먹는 분량보다 늘려야 합니다. 지방을 섭취하면 뚱뚱해진다는 인식은 잘못되었습니다. 지방은 세포막 형성의 원료가 되고 인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족해지면 안 됩니다. 다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양소이므로 품질은 신중히 따져야 합니다. 오래된 산화된 기름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단백질은 근육과 뼈 등을 구성하는 영양소입니다. 고기, 생선, 달걀, 대두 제품에는 다량의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병은 음식에서 오며 음식으로 치료됩니다. 좋지 않은 건강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혈당 수치가 지나치게 상승하고 내려가지 않도록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해야 합니다. 일단 흰쌀밥을 너무 많이 먹으면 위험합니다. 혈액 중 포도당이 과다하게 증가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1972년에 일본의 장수마을 단명마을이라는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저자인 곤도 쇼지 박사는 1935년부터 36년간 일본 전역을 걸어다니며 장수마을이나 단명마을의 생활 양식을 조사해 정리한 책입니다. 곤도 박사는 큰 배낭을 메고 험한 산길을 오르내리며 900여 곳의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각 마을에 잠시 머무는 동안 스스로 도출해낸 결론 중 하나는 흰쌀밥을 많이 먹는 마을 사람들은 오래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 사례들을 통해 이 결론이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밥을 너무 많이 먹으면 혈액 중 포도당이 과다하게 증가하고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지지 않습니다. 왜 당뇨병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걸까요? 2012년에 공개된 하버드 대학 연구팀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흰쌀밥은 특히 제2형 당뇨병에 걸릴 위험을 높인다고 합니다. 현미와 달리 백미에는 마그네슘과 식이섬유가 적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같은 양의 백미를 먹어도 위험성은 미국과 유럽인보다 아시아인이 더 높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백미를 많이 먹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아시아인은 1.55배, 미국과 유럽인은 1.12배의 비율로 당뇨병에 걸리기 쉽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트에 가서 아무거나 사지 말고 끼니를 준비할 때마다 우리는 무수히 많은 선택에 직면합니다. 그렇다면 매일 하는 식사에 직접 적용해 볼 만한 효과적인 식사법이 있을까요? 되도록이면 닭고기를 먹으면 좋습니다.
소고기와 가공육은 대장암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고기의 포화지방산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포화지방산은 심장질환과 뇌졸중을 예방해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고기를 먹을 때 걱정되는 부분은 대장암 발생 위험이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대장암 발병률이 급증하고 있는데 부위별 암 사망률로는 남성에서 3위, 여성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립암연구센터의 연구팀이 고기 섭취량과 대장암 발병률을 조사한 논문에 따르면 소고기와 가공육이 대장암 발병과 크게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닭고기를 살펴보겠습니다. 후성유전학 연구에 따르면 닭고기는 오히려 좋다고 밝혀졌습니다. 현재로서는 닭고기를 제한 없이 먹어도 괜찮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청어를 매일 먹으면 좋습니다. 고등어, 정갱이, 삼치, 멸치 등을 섭취하면 암 발병률이 낮아집니다. 생선을 많이 먹은 사람은 오메가3 계열의 기름인 EPA와 DHA도 많이 섭취하게 됩니다. EPA나 DHA를 많이 섭취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동맥경화나 암 발병 위험이 낮아지며 장수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EPA나 DHA는 특히 고등어, 정갱이, 삼치 등 청어에 풍부합니다. 제대로 된 달걀을 즐겨 먹어야 합니다. 달걀에는 비타민 A, 비타민 D, 마그네슘 외에도 콜린, 메티오닌, 리소자임 등 우수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콜린은 뇌를 활성화하는 역할이 있고 메티오닌은 항산화 작용이 있어 노화 억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달걀은 보기 드물 정도로 상당히 우수한 식품으로 하루에 2~3번 정도 꾸준히 제대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품질이 좋은 달걀은 흰자가 부풀어 오른 상태이거나 노른자의 탄력이 있는 등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슈퍼마켓에서 달걀을 직접 깨볼 수는 없습니다. 이때 가격을 하나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유기농 사료를 먹고 자란 닭이 낳은 달걀은 싸게 파는 달걀보다 약 10배 이상 비싸게 팔립니다. 이렇게까지 비싼 달걀을 구매하지 않아도 판매 중인 달걀 중에는 다소 비싼 가격을 고르는 것이 어떨까요? 비싸다고 해도 달걀은 원래 경제적으로도 우수한 식품입니다. 참고로 달걀 껍질의 색이 하얗거나 노랗다는 것은 오로지 품종의 차이일 뿐이며 품질의 차이는 아닙니다. 채소는 하루에 350g을 먹어야 합니다. 채소에는 5대 영양소 중에서 비타민과 미네랄, 식이섬유가 들어 있습니다. 아무리 근육과 내장이 튼튼해도 원활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건강하게 지내기 어렵습니다. 이때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채소를 먹으면 우리 몸은 윤활유로 윤택해지는 것 같은 상태가 됩니다. 또한 식이섬유의 작용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식이섬유는 탄수화물의 한 종류로 분류되지만 포도당으로 분해되지 않고 대장까지 전달됩니다. 이때 변의 양을 늘리거나 장내 세균의 먹이가 되어 장의 움직임을 조절해 줍니다. 게다가 식이섬유는 10배에서 15배의 물을 흡수할 수 있어 변비를 개선하고 장의 유동성을 높여주어 발암물질이 줄어듭니다. 식이섬유는 샐러리 섬유질처럼 튼튼한 형태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채소, 버섯, 해조류, 곤약 등에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하루에 350g의 채소 섭취량이 권장됩니다. 작은 반찬 그릇에 담긴 나물 무침은 대체로 70g입니다. 반찬으로 삶는 야채볶음이나 마파가지는 약 2배 정도 더 많습니다. 작은 반찬 그릇으로 먹는다면 하루에 5개를 아침과 점심에 나눠서 먹으면 됩니다. 생채소 샐러드는 비타민이 풍부하여 건강에 좋은 음식입니다. 그러나 무침으로 만들면 채소를 더 많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채소 샐러드와 무침을 적절하게 조합하여 채소를 다양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해봅시다. 생채소 샐러드에는 다양한 종류의 채소를 추가하여 영양성분을 다양하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더 많은 영양소를 섭취하고 건강을 챙길 수 있습니다. 또한 생채소 샐러드를 다양한 방법으로 조리해보면 새로운 맛과 풍미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과일은 공복 시에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식후에 제철 과일을 조금씩 먹도록 합시다. 과일의 과당은 포도당보다 더 쉽게 중성지방으로 변화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일은 살이 찌는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양질의 비타민을 섭취하고자 할 때 좋은 식품입니다. 또한 디저트로 제철 과일을 약간만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함께 과일을 조금씩 먹으면 영양 섭취를 균형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아보카도는 과일로 분류되지만 그것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아보카도는 거의 탄수화물이 없기 때문에
탄수화물 제한식을 섭취할 때 이상적인 선택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보카도는 비타민 E와 고급 지방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서 우리의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보카도를 적극적으로 섭취하여 건강한 식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지방은 몸에 좋다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그러나 지방 섭취를 자제하면 살은 빠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양제를 선택할 때는 함유 성분량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저렴한 제품은 알약의 크기가 크더라도 함유된 성분량이 적을 수 있으므로 신뢰할 수 있는 제조 과정인지 고려해야 합니다. 비타민 D는 암 예방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일반적으로 여겨집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혈중 비타민 D 농도와 암 발병 위험 간에는 강력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혈중 비타민 D 농도가 높은 그룹은 낮은 그룹에 비해 암 발병률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비타민 D가 암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뒷받침합니다. 따라서 비타민 D 섭취는 암 예방을 위한 중요한 전략 중 하나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잘못된 선입관을 벗어나야 합니다. 지방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칼로리가 높아서 살이 찐다고 일반화해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실제로는 칼로리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영양소의 함유량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은 근육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며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음식은 건강한 신체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영양제를 선택할 때는 효과가 기대되는 영양제의 함유 성분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양소의 함유량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많은 질병은 생활 습관에서 생깁니다. 특히 음식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식습관이 질병에 미치는 영향은 강조되어야 하지만 지나치게 강조해서도 안 됩니다. 자신의 몸 상태를 분석하고 그에 맞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노후를 위해 좋습니다. 또한 올바른 식습관은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70세가 노화의 갈림길에 따르면 장수를 원한다면 질병 때문에 식사 제한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어도 70대가 되면 다이어트 등을 하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단번에 늙을 위험이 있습니다. 2006년 미국에서 29년간 추적 조사한 국민건강영양조사나 한국, 일본 등에서의 조사 결과를 보면 약간 통통한 사람이 가장 장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맛있는 것을 먹고 면역력을 높여야 합니다. 고령자가 되면 다이어트는 아니더라도 콜레스테롤과 혈압, 요산 수치 등을 신경 써서 먹고 싶은 것을 제대로 먹지 않고 참는 사람이 많습니다. 폭식은 몸에 좋지 않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좋아하는 것을 참지 말고 먹어도 됩니다. 실제로 고령자들은 영양 부족 상태인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니 참지 말고 먹어서 영양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면역력 저하를 막아 암에 걸릴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지금 복용 중인 약을 점검해 보세요. 미국 심장약의 맹신은 금물입니다. 미국은 심근경색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암 사망자보다 1.7배 많습니다. 그럼 미국인에 맞춰 혈압이나 혈당치를 낮춘다면 장수에 기여할 수 있을까요? 결국 심근경색으로 죽느냐, 암으로 죽느냐의 차이입니다. 약을 먹는 편이 오래 살 수 있는지, 약을 먹지 않는 편이 오래 살 수 있는지 어떠한 근거 데이터도 자료도 없습니다. 솔직히 아무도 모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 지금 먹는 각종 약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혈압, 혈당치를 과하게 조절할 필요 없습니다. 70대가 되면 이런 약물의 복용을 너무 고집하지 말고 생활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유연하게 대응하는 편이 건강한 70대와 80대를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70대가 되면 주의해야 할 의사의 말입니다. 의사는 장수 전문가가 아닙니다. 자신의 전공에 대한 스페셜리스트에 지나지 않습니다. 원래 의사나 임상 교수들이 말하는 몸에 좋다는 말은 자신의 전문 장기에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순환기내과 의사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라고 말하는 것은 심근경색으로 죽는 사람이 줄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콜레스테롤의 저하는 면역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이는 역으로 암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증가한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콜레스테롤이 높은 사람이 비교적 장수한다는 조사 결과가 다수 나와 있으며 그 반대는 거의 없습니다. 즉, 장수를 위한 전문적인 의사는 없습니다. 인간의 몸 전체를 보고 어떤 것이 몸에 좋고 어떤 것이 몸에 나쁜지 말해주는 의사는 거의 없습니다. 앞으로 의사가 무엇이든 말하더라도 그대로 믿지 말고 스스로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어떠셨나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식사법은 온통 오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의사마다 먹으라는 음식이 다 다를까요? 그 속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떤 말을 믿어야 할까요? 세상에 넘쳐흐르는 수상한 건강 정보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식품과 건강에 관한 수상한 정보들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누가 말했는지 알 수 없는 카더라식 소문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지요. 이 음식에는 암 예방 효과가 있다더라. 뭐뭐는 먹기만 해도 살이 빠진다더라 같이 말입니다. 그런 음식들이 실제로는 암 예방이나 다이어트에 효과가 없더라도 딱히 증명이 어려운 관계로 수상한 정보들은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 같다고 느낀 소비자도 건강에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불만을 제기하지 않기에 그대로 묻힙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을 이대로 먹어도 괜찮은 걸까요? 경제협력개발기구의 보건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 평균 기대 수명은 82.7년으로 OECD 평균인 80.7년보다 2년이나 더 길어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장수국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65세 이상 인구 중 3가지 이상의 만성질환 보유율이 50%를 넘어서고 있어 무병장수가 아닌 유병장수의 시대로 돌입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건강정보가 절실한 상황에서도 신문, 방송, 인터넷, SNS 등 정보 공급원이 다양화되고 확대되어 잘못된 건강과 의료에 대한 정보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정말 건강을 위한 식사를 하고 싶은가요? 여기 수십 년 동안 20만 명이 넘는 환자들을 진료한 당뇨병 전문의사 마키다 젠지의 정확한 조언을 들어봅시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식사가 잘못됐습니다. 실전편입니다. 사실 지금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나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보면 50대가 걱정하는 일은 건강이 아니라 돈입니다. 아직 자녀에게 들어갈 비용이 필요한데 슬슬 정년퇴직할 시기가 눈앞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절약을 하고 먹는 것에만 돈을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되도록 돈을 들이지 않고 포만감을 느끼려고 하다 보니 탄수화물 섭취가 늘어납니다. 하지만 50대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면 체중이 더욱 늘어나 생활습관병에 걸리기 쉬워집니다. 큰 병에 걸리면 일 오래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의료비까지 들게 됩니다. 50대야말로 자신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탄수화물을 줄이고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해 두부, 달걀과 같이 싸고 우수한 식품을 잘 활용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채소도 섭취해줘야 합니다. 여성도 기초 대사가 떨어져 비만이 될 위험이 커집니다. 배나 엉덩이 등의 지방이 쌓여 체형이 신경 쓰이는 시기입니다. 주말이나 퇴근 후에 요가나 에어로빅과 같은 체조를 시작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탄수화물을 과다 섭취하면 살이 찔 뿐만 아니라 피부에 뾰루지나 주름, 기미가 생깁니다. 미용과 건강이 두 가지 중요한 재산을 위해 의식을 전환합시다. 한편 60대가 되면 정년퇴직을 맞이하는 사람도 많고 주부도 생활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회사를 그만두면서 인간관계가 좁아지며 복장도 전과 달리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또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저하되며 기분도 울적해지고 활력을 잃게 되기 쉽습니다. 업무 외에 취침이나 보람을 느낄 만한 일을 찾는 편이 좋습니다. 더불어 암이나 심근경색 등 큰 병에 걸릴 위험도 높아집니다. 목숨을 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안타깝게도 사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초 대사가 크게 떨어지는 60대는 식사는 자유롭게 즐기되 이것이 한없이 먹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령 반 과자를 먹고 싶다면 저렴한 편의점 디저트 대신 노포에서 판매하는 찹쌀떡 1개를 먹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과자에도 첨가물이 들어 있습니다. 식품 표시를 확인해서 첨가물이 없는 과자를 고르도록 해야 합니다. 근데 그렇다면 70대는 어떨까요? 70대 하면 예전에는 노인이라고 불렸지만 100세까지 사는 시대에서는 인생을 자유롭게 만끽할 수 있는 연령대입니다. 60대보다도 더 활력을 띠게 되는 사람도 많습니다. 다만 아직 인생은 30년이나 남았으니 혈당치를 컨트롤해서 혈관을 좋은 상태로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슬슬 위장도 약해질 시기이니 심야에 폭식을 하는 등 터무니없는 일은 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요. 또한 뼈가 약해져 골절되면 누워서 지내게 될 위험이 있으니 근력을 유지하는 운동도 해야 합니다. 특히 다리와 허리 근력을 키우고 골다공증 예방 차원에서도 잔멸치나 작은 생선을 많이 섭취해주세요. 우리가 탄수화물을 끊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의 몸 상태나 기분은 항상 일정하지 않습니다.
왜인지 몸이 찌뿌둥하거나 갑자기 피곤했던 적이 있을까요? 이렇게 어딘가 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 느낄 때는 혈당치가 크게 관여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의 몸은 혈당치가 올라가면 쾌감을 느끼고 혈당치가 내려가면 불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혈당치가 높은 상태가 좋아 보이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혈당치가 올라갈 때 느끼는 쾌감은 어디까지나 순간적이기 때문입니다. 탄수화물을 섭취하고 혈당치가 급상승하면 세로토닌이나 도파민이라고 하는 뇌내 물질이 분비되어 기분이 고조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느낀 행복은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은 너무 올라간 혈당치를 낮추도록 기능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급격하게 내려가 저혈당 상태에 빠집니다. 혈당치가 70을 내려가면 졸음, 나른함, 피로감, 두통 등 불쾌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되면 뇌는 또 혈당치를 높여 기분을 좋게 해야지라고 받아들여 실제로 먹는 행위를 통해 혈당치가 급상승하도록 스스로 유도합니다. 그야말로 식품 기업이 의도한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식품 기업체에서 노리는 강제적으로 먹고 마시게 하는 대신 소비자가 스스로 사고 싶은 것을 사게 한다는 상황이 그대로 재현되는 셈입니다. 어째서 사람들은 이렇게도 쉽게 탄수화물에 중독되는 걸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인체의 메커니즘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얌전히 잠만 잘 때도 에너지는 소비됩니다. 직접적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은 탄수화물이지만 농경을 알지 못했던 우리의 선조들은 쌀이나 밀가루 등 탄수화물을 많이 함유한 식품을 쉽게 손에 넣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탄수화물을 최대한 많이 섭취해둬야 한다고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기본적으로 인간의 몸은 탄수화물을 좋아하고 중독에 빠지기 쉽게 구성되었습니다. 식품 기업은 이 점을 제대로 파고들었습니다. 단순히 이 과자 계속 먹게 되네, 먹는 걸 끊을 수가 없어라는 말로 끝낼 문제가 아닙니다. 탄수화물 중독에 빠지면 비만이나 당뇨병을 비롯해 암, 심근경색, 뇌졸중, 치매 등 다양한 생활 습관성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50여 가지의 영양소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3대 영양소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입니다. 직접적인 에너지원이 되는 탄수화물은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하지만 현대인은 이 탄수화물을 과다 섭취하고 있습니다. 더욱 건강해지고 싶다면 지금 먹는 양보다 줄여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구체적으로는 밥, 빵, 면류, 반 과자, 단 음료 섭취를 줄이면 됩니다. 반대로 지방은 지금 먹는 분량보다 늘려야 합니다. 지방을 섭취하면 뚱뚱해진다는 인식은 잘못되었습니다. 지방은 세포막 형성의 원료가 되고 인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족해지면 안 됩니다. 다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양소이므로 품질은 신중히 따져야 합니다. 오래된 산화된 기름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단백질은 근육과 뼈 등을 구성하는 영양소입니다. 고기, 생선, 달걀, 대두 제품에는 다량의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병은 음식에서 오며 음식으로 치료됩니다. 좋지 않은 건강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혈당 수치가 지나치게 상승하고 내려가지 않도록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해야 합니다. 일단 흰쌀밥을 너무 많이 먹으면 위험합니다. 혈액 중 포도당이 과다하게 증가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1972년에 일본의 장수마을 단명마을이라는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저자인 곤도 쇼지 박사는 1935년부터 36년간 일본 전역을 걸어다니며 장수마을이나 단명마을의 생활 양식을 조사해 정리한 책입니다. 곤도 박사는 큰 배낭을 메고 험한 산길을 오르내리며 900여 곳의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각 마을에 잠시 머무는 동안 스스로 도출해낸 결론 중 하나는 흰쌀밥을 많이 먹는 마을 사람들은 오래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 사례들을 통해 이 결론이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밥을 너무 많이 먹으면 혈액 중 포도당이 과다하게 증가하고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지지 않습니다. 왜 당뇨병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걸까요? 2012년에 공개된 하버드 대학 연구팀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흰쌀밥은 특히 제2형 당뇨병에 걸릴 위험을 높인다고 합니다. 현미와 달리 백미에는 마그네슘과 식이섬유가 적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같은 양의 백미를 먹어도 위험성은 미국과 유럽인보다 아시아인이 더 높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백미를 많이 먹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아시아인은 1.55배, 미국과 유럽인은 1.12배의 비율로 당뇨병에 걸리기 쉽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트에 가서 아무거나 사지 말고 끼니를 준비할 때마다 우리는 무수히 많은 선택에 직면합니다.
그렇다면 매일 하는 식사에 직접 적용해 볼 만한 효과적인 식사법이 있을까요? 되도록이면 닭고기를 먹으면 좋습니다. 소고기와 가공육은 대장암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고기의 포화지방산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포화지방산은 심장질환과 뇌졸중을 예방해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고기를 먹을 때 걱정되는 부분은 대장암 발생 위험이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대장암 발병률이 급증하고 있는데 부위별 암 사망률로는 남성에서 3위, 여성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립암연구센터의 연구팀이 고기 섭취량과 대장암 발병률을 조사한 논문에 따르면 소고기와 가공육이 대장암 발병과 크게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닭고기를 살펴보겠습니다. 후성 유전학 연구에 따르면 닭고기는 오히려 좋다고 밝혀졌습니다. 현재로서는 닭고기를 제한 없이 먹어도 괜찮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청어를 매일 먹으면 좋습니다. 고등어, 정갱이, 삼치, 멸치 등을 섭취하면 암 발병률이 낮아집니다. 생선을 많이 먹은 사람은 오메가3 계열의 기름인 EPA와 DHA도 많이 섭취하게 됩니다. EPA나 DHA를 많이 섭취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동맥경화나 암 발병 위험이 낮아지며 장수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EPA나 DHA는 특히 고등어, 정갱이, 삼치 등 청어에 풍부합니다. 제대로 된 달걀을 즐겨 먹어야 합니다. 달걀에는 비타민 A, 비타민 D, 마그네슘 외에도 콜린, 메티오닌, 리소자임 등 우수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콜린은 뇌를 활성화하는 역할이 있고 메티오닌은 항산화 작용이 있어 노화 억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달걀은 보기 드물 정도로 상당히 우수한 식품으로 하루에 2~3번 정도 꾸준히 제대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품질이 좋은 달걀은 흰자가 부풀어 오른 상태이거나 노른자의 탄력이 있는 등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슈퍼마켓에서 달걀을 직접 깨볼 수는 없습니다. 이때 가격을 하나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유기농 사료를 먹고 자란 닭이 낳은 달걀은 싸게 파는 달걀보다 약 10배 이상 비싸게 팔립니다. 이렇게까지 비싼 달걀을 구매하지 않아도 판매 중인 달걀 중에는 다소 비싼 가격을 고르는 것이 어떨까요? 비싸다고 해도 달걀은 원래 경제적으로도 우수한 식품입니다. 참고로 달걀 껍질의 색이 하얗거나 노랗다는 것은 오로지 품종의 차이일 뿐이며 품질의 차이는 아닙니다. 채소는 하루에 350g을 먹어야 합니다. 채소에는 5대 영양소 중에서 비타민과 미네랄, 식이섬유가 들어 있습니다. 아무리 근육과 내장이 튼튼해도 원활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건강하게 지내기 어렵습니다. 이때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채소를 먹으면 우리 몸은 윤활유로 윤택해지는 것 같은 상태가 됩니다. 또한 식이섬유의 작용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식이섬유는 탄수화물의 한 종류로 분류되지만 포도당으로 분해되지 않고 대장까지 전달됩니다. 이때 변의 양을 늘리거나 장내 세균의 먹이가 되어 장의 움직임을 조절해줍니다. 게다가 식이섬유는 10배에서 15배의 물을 흡수할 수 있어 변비를 개선하고 장의 유동성을 높여주어 발암물질이 줄어듭니다. 식이섬유는 샐러리 섬유질처럼 튼튼한 형태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채소, 버섯, 해조류, 곤약 등에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하루에 350g의 채소 섭취량이 권장됩니다. 작은 반찬 그릇에 담긴 나물무침은 대체로 70g입니다. 반찬으로 삶는 야채볶음이나 마파가지는 약 2배 정도 더 많습니다. 작은 반찬 그릇으로 먹는다면 하루에 5개를 아침과 점심에 나눠서 먹으면 됩니다. 생채소 샐러드는 비타민이 풍부하여 건강에 좋은 음식입니다. 그러나 무침으로 만들면 채소를 더 많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채소 샐러드와 무침을 적절하게 조합하여 채소를 다양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해봅시다. 생채소 샐러드에는 다양한 종류의 채소를 추가하여 영양성분을 다양하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더 많은 영양소를 섭취하고 건강을 챙길 수 있습니다. 또한 생채소 샐러드를 다양한 방법으로 조리해보면 새로운 맛과 풍미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과일은 공복 시에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식후에 제철 과일을 조금씩 먹도록 합시다. 과일의 과당은 포도당보다 더 쉽게 중성지방으로 변화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일은 살이 찌는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양질의 비타민을 섭취하고자 할 때 좋은 식품입니다. 또한 디저트로 제철 과일을 약간만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함께 과일을 조금씩 먹으면 영양 섭취를 균형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아보카도는 과일로 분류되지만 그것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아보카도는 거의 탄수화물이 없기 때문에 탄수화물 제한식을 섭취할 때 이상적인 선택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보카도는 비타민 E와 고급 지방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서 우리의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보카도를 적극적으로 섭취하여 건강한 식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지방은 몸에 좋다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그러나 지방 섭취를 자제하면 살은 빠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양제를 선택할 때는 함유 성분량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저렴한 제품은 알약의 크기가 크더라도 함유된 성분량이 적을 수 있으므로 신뢰할 수 있는 제조 과정인지 고려해야 합니다. 비타민 D는 암 예방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일반적으로 여겨집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혈중 비타민 D 농도와 암 발병 위험 간에는 강력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혈중 비타민 D 농도가 높은 그룹은 낮은 그룹에 비해 암 발병률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비타민 D가 암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뒷받침합니다. 따라서 비타민 D 섭취는 암 예방을 위한 중요한 전략 중 하나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잘못된 선입관을 벗어나야 합니다. 지방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칼로리가 높아서 살이 찐다고 일반화해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실제로는 칼로리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영양소의 함유량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은 근육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며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음식은 건강한 신체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영양제를 선택할 때는 효과가 기대되는 영양제의 함유 성분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양소의 함유량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많은 질병은 생활 습관에서 생깁니다. 특히 음식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식습관이 질병에 미치는 영향은 강조되어야 하지만 지나치게 강조해서도 안 됩니다. 자신의 몸 상태를 분석하고 그에 맞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노후를 위해 좋습니다. 또한 올바른 식습관은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70세가 노화의 갈림길에 따르면 장수를 원한다면 질병 때문에 식사 제한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어도 70대가 되면 다이어트 등을 하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단번에 늙을 위험이 있습니다. 2006년 미국에서 29년간 추적 조사한 국민건강영양조사나 한국, 일본 등에서의 조사 결과를 보면 약간 통통한 사람이 가장 장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맛있는 것을 먹고 면역력을 높여야 합니다. 고령자가 되면 다이어트는 아니더라도 콜레스테롤과 혈압, 요산 수치 등을 신경 써서 먹고 싶은 것을 제대로 먹지 않고 참는 사람이 많습니다. 폭식은 몸에 좋지 않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좋아하는 것을 참지 말고 먹어도 됩니다. 실제로 고령자들은 영양 부족 상태인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니 참지 말고 먹어서 영양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면역력 저하를 막아 암에 걸릴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지금 복용 중인 약을 점검해 보세요. 미국 심장약의 맹신은 금물입니다. 미국은 심근경색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암 사망자보다 1.7배 많습니다. 그럼 미국인에 맞춰 혈압이나 혈당치를 낮춘다면 장수에 기여할 수 있을까요? 결국 심근경색으로 죽느냐, 암으로 죽느냐의 차이입니다. 약을 먹는 편이 오래 살 수 있는지, 약을 먹지 않는 편이 오래 살 수 있는지 어떠한 근거 데이터도 자료도 없습니다. 솔직히 아무도 모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 지금 먹는 각종 약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혈압, 혈당치를 과하게 조절할 필요 없습니다. 70대가 되면 이런 약물의 복용을 너무 고집하지 말고 생활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유연하게 대응하는 편이 건강한 70대와 80대를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70대가 되면 주의해야 할 의사의 말입니다. 의사는 장수 전문가가 아닙니다. 자신의 전공에 대한 스페셜리스트에 지나지 않습니다. 원래 의사나 임상 교수들이 말하는 몸에 좋다는 말은 자신의 전문 장기에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순환기내과 의사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라고 말하는 것은 심근경색으로 죽는 사람이 줄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콜레스테롤의 저하는 면역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이는 역으로 암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증가한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콜레스테롤이 높은 사람이 비교적 장수한다는 조사 결과가 다수 나와 있으며 그 반대는 거의 없습니다. 즉, 장수를 위한 전문적인 의사는 없습니다. 인간의 몸 전체를 보고 어떤 것이 몸에 좋고 어떤 것이 몸에 나쁜지 말해주는 의사는 거의 없습니다.
앞으로 의사가 무엇이든 말하더라도 그대로 믿지 말고 스스로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어떠셨나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